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과시하지 않는다. 과장하지 않는다. 오늘의 존재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 마치 투아렉처럼. 마이 페르소나 더 투아렉. Volkswagen. 위급한 상황에 처한 한 여성이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긴급히 구급대원과 경찰이 여성의 집 앞까지 찾아왔지만 구조 요청자를 찾아내지 못했고 경찰은 아무런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합니다. 결국 여성은 사망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10대들 사이에서 성행 중인 대리 입금 들어보셨습니까? 부모님 몰래 소액의 급전을 구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한다는 초고금리 불법 사채인데요. 대리 입금의 충격적인 실태와 사기 수법, 그리고 예방책에 대해서 경제시사 플러스에서 알려드립니다. 평소 지병에 있던 여성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119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구조 요청을 받자마자 구급대원뿐 아니라 경찰까지 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여성은 신고일로부터 13일이 지난 뒤에야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대체 왜 구하지 못한 걸까요? 자세한 내용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업을 못 치겠어요.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누구세요? 예, 주소가 어떻게 돼요, 주소가? 37-2. 119로 걸려온 신고 전화. 호흡곤란을 호소한 신고자를 찾기 위해서 구급대원들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신고자는 13일이 지난 뒤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요. 사고 소식은 모를 채 경찰을 통해 고인의 사망 소식만 전달받은 유가족. 경찰서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전화 받은 거고. 누님이 어떻게 됐다고 연락을 받으신 거예요? 사망했다고, 변사체로 관계됐다고. 갑작스런 누나의 죽음에 국가수 부검까지 의뢰해본 유가족들. 부검 결과 평소 앓던 지병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패가 되게 심하게 돼 있어요. 국과수에서도 부패가 심하게 돼 있어서 사망 추정 시간이 안 나온대요. 그런데 유품을 정리하던 중 뜻밖의 사실을 접했습니다. 가가지고 누나 핸드폰을 제가 집에 있는 거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충전을 하고 풀려고 했는데 고인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통화 내역을 확인하게 된 건데요. 긴급 전화로 구조를 요청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나가 신고했었네. 도와달라고 했었네. 그러다가 또 통화 내용들은 다 녹음이 다 돼 있더라고요. 여보세요? 예. 수업을 못 치겠어요.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37-2. 그냥 37-2예요? 몇 길 없어요? 지하 101호요. 지하 101호. 빨리 가주세요. 저거 진짜. 네. 급박했던 신고 당시 상황, 전달했던 주소가 실제 거주하는 주소와 다르게 전달된 겁니다. 지하 1층이라는 단서만 남게 된 건데요. 저희가 출동하는 구급대원하고 3자 통화 연결할 겁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요. 네, 여보세요? 제가 주인이 다니셔가지고 잘 전화 주세요, 주인이. 예. 통화 도중 의식을 잃고 잃은 신고자. 출동 중인 구급대원이 전화를 끊는 게 마지막 통화가 됐습니다. 어떡합니까? 저희가 왜 전화를 먼저 끊었냐고 물어봤어요. 3자 통화다 보면 잘 안 들릴 수 있어서 끊고 다시 전화를 한대요. 이게 전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불러도 대답을 못 하는데. 통화 중 의식을 잃었던 신고자는 13일이 지나서야 반려견과 함께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 당일 출동했던 구급대원 2시간 30분 동안 수색을 진행했지만 발견된 건 13일 이후. 왜 공백이 발생한 것일까요?
신고자가 거주했던 집 인근에서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창문으로 이렇게 내가 봤는데 사람이 있더라고. 사람은 있는데 이 전화는 안 받지. 그러니까 내가 신고를 한 거예요. 구급대원이 아닌 주민에 의해서 발견된 건데요. 반자참을 통해 보인 발을 보고 신고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경찰과 구급대원들은 찾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 집이라고 특정을 못하니까 그 사람이 주소를 특정해주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집 저것만 받고는 계속 여기서도 몇 번을 왔다 갔다. 정확한 주소를 불러주지 않아서 기지국을 활용해 위치 파악을 시도했던 구조대원들. 오차 범위가 발생한 게 문제였습니다. 기지국을 활용해 추적할 경우 약 146m의 오차 범위가 발생해서 정확한 위치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기지국 중심으로 주변 건물을 수색해 신고자의 위치를 찾아야 했는데요. 신고자가 거주했던 곳은 기지국으로부터 3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위치 추적 권한은 경찰에 있어서 공동 대응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경찰은 통신 3사에 신고자의 위치 추적을 위해서 정보 제공 요청을 했습니다. 이후 통신 3사가 아닌 다른 통신사라고 판단을 해서 정보를 받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 그러나 신고자는 K통신사를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신고 당일 통신사에서 경찰에게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제공이 되었지만 현장 팀에게는 전달이 되지 않았던 것인데요. 만약에 통신 수사가 제대로 됐다라고 하면 저희 가족들한테 연락이 올 수 있는 루트는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서울에 있는 저희한테까지 연락이 왔었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서라도 찾을 수 있었던 건데. 유족들의 주장에 의하면 통신사가 제공한 정보가 현장 수색팀에 전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현장 수색에도 착오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전화를 들었을 적에는 나이 많이 먹은 할머니를 추정을 했어요. 할머니인데 모든 거는 갖다가 특정이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 할머니 없다고. 만약에 40대라 그러면 딱 아셨겠네 그러면. 그런데 젊은 여자라고 했다면 내가 알려줬죠. 여기 한 명 있다고. 경찰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유가족들은 당시 대응이 아쉬웠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한 수백 번 됐어요. 당시 신고자의 집 앞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몇 번 정도나 그럼 왔다 갔다 하던가요? 네. 5번? 5번씩이나 똑같은 곳을 갔다는 거는 의심돼서 간 거잖아요. 네. 근데 조금 그게 아쉽죠. 눈만 그냥 두드린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아깝죠. 집 앞까지 찾아와서 노크했지만 인기척이 없고 개 짖는 소리만 들린다며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수색팀은 문을 강제로 개방할 수는 없었던 것일까요? 이 집일 것 같아 해서 따볼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남의 집인데. 그것도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랑 같이 가서. 소방 관계자에 의하면 구급대원이 직접 개방할 수는 없고 경찰이 동행해서 강제 개방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번이나 의심하면서 찾아왔음에도 노크만 했을 뿐 문을 개방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단순히 구조 요청을 한 상황이고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 집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불가한데 무단으로 침입했을 때 법률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발생하면 문을 개방한 대원에게 책임이 전가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깝네요. 생명을 구하는 게 급하다면 경찰관들에게 재량 행위를 할 수 있게 하고 대신에 그 이후에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 개인이 아니라 경찰 조직과 국가가 책임져 주는 것이 옳다는 거죠. 개인의 책임이 될까 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태. 통신사가 제공한 정보를 활용해서 가족들과 빨리 연락됐으면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는데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책임 문제 등의 해결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SNS상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사채가 있습니다. 바로 대리입금인데요. 생소한 이름의 사채. 주 이용자는 바로 10대 청소년들. 소액 사채지만 그 여파는 엄청납니다. 처음엔 3만 원, 그 다음엔 6만 원, 나중에는 15만 원. 금액도 커지고 밀린 금액도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10대들의 고금리 사채, 대리입금입니다.
네, 초고금리 사채라는 대리 입금. 보신 것처럼 주 이용자들이 놀랍게도 우리 청소년들이라고 하는데요. 그 실체에 대해서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위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리 입금, 생소한 시청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줄여서 대리입이라고도 불리는 청소년 대상 사채입니다. SNS를 통해 10만 원 미만의 소액을 빌려주는 건데요. 아주 짧은 단기간에 대출에서 상환까지 진행됩니다. 자, 지금 10대 자녀들 두신 시청자분들, 내 아이는 저런 거 모르겠지, 저런 사채 이용 안 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 주의 깊게 함께 시청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만큼 관심 있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방식이 궁금합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SNS상에 대리 입금을 해주겠다는 글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돈이 필요한 10대들에게는 이런 글들 믿기가 되겠죠. 이렇게 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소액을 빌려주는데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이자 액수가 엄청나다는 게 특징입니다. 아니 이자까지 받는다면 이건 정말 사채인 거잖아요. 네. 우리 청소년들이 이걸 경각심 없이 사용한다는 게 참 놀랍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사채입니다. 이용자들이 청소년인 만큼 친근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내가 빌려준 것에 대한 수고비, 연체료는 지각비로 둔갑했습니다. 수고비는 주로 원금의 20%에서 50%, 지각비는 놀라지 마십시오. 심한 경우 시간당 2,000원을 받습니다. 시간당요? 네. 그렇다면 도대체 청소년들이 이런 사채를 왜 이용하는지 궁금하시죠? 대리입금을 직접 받아본 청소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내 아이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확인해 보시죠. 그때 아이돌 콘서트를 가려고 했는데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라는 SNS 어플로 검색을 해보다가 그때 알게 됐어요. SNS에 버젓이 올라온 대리 입금 광고들. 일면식 없는 이들이 빌려준다는 돈. 10대에겐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불법인 건 알고 있지만 딱히 무섭거나 위험한 생각은 안 들어요. 부모님이 알고 계세요? 부모님은 절대 모르시는데 요즘 애들 다 SNS 하니까 아마 모르는 애들 없을 거예요.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10,000원 빌리면 5,000원에서 10,000원까지 듣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지각비는 대체로 어느 정도로 형성이 돼 있어요? 한 시간에 2,000원?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늘려나가는 것 같아요. 네, 이자율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제가 따져봤습니다. 10,000원을 3일 동안 빌리고 한 달 동안 갚지 않을 때 무려 131만 1,000원이 됩니다. 원금의 약 131배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렇네요. 일반적으로 SNS에서 거래되는 대리입금, 이자와 연체료를 연평균으로 환산해 보면 보통 1,000%에서 8,00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금리 보신 적 없으시죠? 처음 보는데요. 1,000에서 8,000 프로금리는 정말 처음 보는 숫자인데 이게 네. 10대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또 절차는 까다로울 것 같지 않아요? 어떤가요? 네, 대리입금을 해줄 사람을 구한다는 걸 아까 보여드린 대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반대로 내가 입금을 해주겠다는 글도 SNS상에 넘쳐납니다. 여기 보시면 빌릴 때 제시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학생증, 집 주소, 부모님의 연락처 이런 것들을 줘야 하는데요. 만약 돈을 못 갚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겠죠. 그러면 부모님께 연락하겠다, 집으로 찾아가겠다 이런 협박들을 합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 잘 생각해 보시면 내 개인정보를 넘기기 때문에 돈을 받기 위한 협박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평생 변하지 않을 수 있어 언제든지 범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동의하에 전달해준 개인정보라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법의 사각지대를 이들은
악용하고 있는 거죠. 네, 참 문제인데요.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대리입금 사실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우리 아이가 대리입금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만 끝나면 좋겠습니다. 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청소년들 입금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대리입금을 해주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확인해 보시죠. 처음 알았어요. 대리입금 받고요. 10만 원 주시면 15만 원으로 드린다고. 우연히 보게 된 대리입금 구인글. 높은 이자를 조건으로 내거는 글에 혹해 10대들이 직접 입금을 해주게 이르렀는데요. 30만 원으로 주겠다고 해서 총 20만 원을 드렸어요. 10대에겐 큰 돈일 20만 원. 약속일이 한참 지나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화하거나 욕하고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적반하장으로 욕설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 피해자의 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개포 53명이 피해자가 있어요. 피해자분들 나이 물어보면 16살이거나 15살이거나 그랬어요. 이게 불법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냥 계속 안 돌려줄까봐 조금 청소년들을 사채 늪으로 끌어들이는 대리입금. 놀라운 건 1, 2년 사이에 나타난 사채가 아니라는 사실인데요. 8년 전 20만 원을 빌려줬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그녀. 제가 중학생 때니까 16살이었어요. 다른 아르바이트보다 쉽게도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본인은 이게 불법인지 몰랐어요? 네, 그리고 불법인 줄 알았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경찰의 도움으로 돈은 돌려받았지만 같은 피해는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8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직도 지금 현재 진행으로 되고 있구나라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고, SNS가 좀 더 발전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대리입금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또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SNS의 발달로 과거보다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고 하는데요. 미성년자 전문으로, 그러니까 미성년자 대상으로 즉 미성년자만 돈을 빌려준다. 또 성인이 쓴 글이잖아요. 여자만 돈을 빌려주겠다는 글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제를 아이돌 좋아하는 그 여성 청소년들이 가입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 성착취나 엠번방처럼 그런 걸 노리고 일부러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도 이어지는 만큼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네, 대리입금으로 돈을 받던 돈을 보내주던 중요한 건 부모님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 서게 되면 사기 피해까지 노출될 수 있는데요. 이마저도 부모님께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심각한 경우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불법 사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네. 청소년이라도 처벌의 가능성 배제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우리 법은 대부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거나 대리입금처럼 SNS에 광고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10만 원 이상을 빌려주면서 20% 이상의 이자를 받는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몰랐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이 대리입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충분히 넉넉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빌렸을 때는 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제가 오늘 출연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청소년들 체결한 대리입금 관련 계약은 무조건 취소가 가능합니다.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청소년이 임의로 체결한 검정계약은 민법에 따라서 무조건 취소가 가능합니다. 계약 취소 시에 이자나 수고비 이런 것들 갚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개인정보가 노출된 만큼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겠죠. 대리입금 받았다가 말 못하는 고민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꼭 부모님께 알리고 경찰 혹은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네, 대리입금 무심코에 딱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돈을 빌리지도 빌려주지도 말아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부산광역시 한 그러지 마. 나 제발 진정 좀 해요. 제발 그것 좀 내려놓고 얘기하자. 자식 앞에 죽겠다는 사람이 어딨어? 나 아무런 미련도 없어. 니네들이 내가 귀찮아서 그러는 거잖아. 응? 그러니까 제발 나 말리지 말고 제발 내버려 놔둬 좀. 스스로 목숨을 끊겠으니 말리지 말라며 흉기를 들고 자신을 찌르려는 어머니와 흉기를 내려놓고 이야기하자며 필사적으로 설득하는 딸.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네, 경찰입니다. 무엇 도와드릴까요? 거기 경찰이죠? 저희 장모님이 지금 의식이 없으세요. 빨리 좀 와주세요. 네. 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흉기처럼 예리하게 날선말을 주고받던 모녀. 대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던 걸까? 발견 당시 화장실 앞에서 문에 기댄 채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요. 구급대원 도착 당시에는 출혈량이 극심해 이미 사망할 것이 분명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좌측 옆구리를 흉기에 찔린 어머니는 심한 출혈로 인해 의식이 없었습니다. 구급대원이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딸과의 언쟁 끝에 들려온 외마디 비명. 그렇다면 딸이 어머니를 해친 것일까? 딸은 사건이 발생하기 약 한 달 전 어머니 명의로 수령금액이 수억 원에 이르는 생명보험까지 들어뒀는데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던 딸이 한 달 납입액만 수십만 원에 달하는 고액보험에 가입하게 된 목적이 뭘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저희 엄마 사망보험금 말인데요. 혹시 언제쯤 지급될지 알 수 있을까요? 더구나 딸은 어머니 사망 직후에 보험금 지급을 독촉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를 잃게 된 자식이 보일 법한 일반적인 반응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망보험금 때문에 어머니 살해했죠?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엄마를 어떻게 죽여요? 저 아니에요. 살해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면서도 어머니에 대한 미움을 시인한 딸. 모녀 사이의 악연은 뿌리 깊었습니다.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쩐데. 어머니를 부양하던 장남이 사망하며 비극의 첫 단추가 꿰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희랑 같이 사시죠. 마음에 없는 소리 하지도 마. 기껏 말 꺼낸 사람한테 무한하게 왜 그래? 여보, 어머니, 저희가 잘 모실게요. 네?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모녀 간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고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딸은 갑자기 어머니를 모시게 돼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느낌을 그대로 전해받은 사망자 역시 딸 내외가 불편해서 사이가 점차 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빚으로 근근히 생활을 이어오던 부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 부양까지 떠맡게 되자 벼랑 끝에 몰리게 됩니다. 아니 왜 사람을 불러다 놓고 말들이 없어? 엄마 명의로 대출 좀 받아줄 수 있어요? 뭐? 아시잖아요. 저희 부부 빚도 있고 지금 사람이 한 명 더 늘어서 생활비도 감당이 잘 안 돼요. 내가 돈 한 푼 쓸 때마다 너는 눈에 불을 켜고 생트집을 잡더니 이제 와서 무슨 대출을 받아달라고? 아유 얘 어림도 없다. 딸은 딸대로 어머니를 부양하느라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서운해했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딸 내외에게 쌓인 게 많아서 심한 다툼으로 번지게 된 겁니다. 사건 당일 엄마 얘기 좀 해요. 엄마가 이번에 대출 안 해주면 저희도 더 이상 모시기 힘들어요. 그럼 날 내쫓기라도 한다는 소리냐? 아유 내가 헛살았다. 내가 헛살았어. 딸의 말에 화가 치솟은 어머니. 벼랑간 흉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 나만 없어지면 되는 거 아니니? 엄마 제정. 자해소동을 벌이는 어머니를 말리던 딸의 인내심 역시 바닥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엄마가 자식 앞에서 목숨을 끊는다고 할 수가 있어? 엄마가 날 딸이라고 생각하긴 해? 당시 방위에 쓰러진 엄마는 칼에 찔려서 혈흔이 보였거나 그런 게 딸 눈에는 안 보였기 때문에 무심코 그냥 방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밤바람을 쐬며 간신히 감정을 추스른 딸이 이윽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이미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엄마! 화를 가라앉히고 집에 돌아온 이후에야 어머니가 흉기에 찔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는 거죠. 어머니는 어떻게 흉기에 찔린 걸까?
그에 대한 딸의 진술은 이러했습니다. 딸에게 흉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버티던 어머니가 붙잡혔던 오른손이 순간적으로 자유로워지면서 당겨지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왼쪽 가슴 부위를 찌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쓰러져 있던 이불엔 대량의 혈흔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스로 넘어지며 흉기에 찔렸다는 딸의 진술과 부합하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설명하는 사건의 경위도 딸의 진술과 앞뒤 정황이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었는데 제 아내가 갑자기 저를 흔들어 깨우더라고요. 자기야, 일어나봐. 왜? 엄마가. 어머니가 왜? 엄마가. 비몽사몽한 채 거실로 나간 남편은 의식불명 상태의 장모를 발견하고서 급히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나가 보니까 이미 장모님이 쓰러진 뒤였습니다. 부부는 우연에 우연히 겹쳐 빚어진 비극적인 사고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시신을 부검한 의사 역시 극단적인 선택과 타살의 가능성이 공존한다는 모호한 소견을 남겼는데요. 현장 사진을 재검토하던 혈흔 형태 분석가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건 현장에 남은 혈흔 사진을 보니까 누군가 이미 한 차례 닦아낸 사실이 확인됐는데 증거인멸 시도할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누가 지었느냐 하면 바로 사위였어요. 자기야, 나와봐. 빨리. 이거 봐봐. 오랜 시간 아이를 원했던 부부에게 마치 기적처럼 찾아들었던 새 생명.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이 저렇게 되면 다 어머니 탓이에요. 왜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구시냐고요? 나만 죄인이지. 내가 죽일 사람이야. 내가 죽일 사람. 어머니에게 적대감을 가진 딸과 달리 시종일관 온화한 모습을 보였던 사위. 그 일 이후 차갑게 돌변했던 겁니다. 아내의 유산을 장모 탓이라 여긴 사위가 사건의 범인인 건 아닐까. 당신이 혈흔을 지웠다고 하던데 증거인멸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아내가 겁에 질려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피를 닦아낸 것뿐이에요. 아니, 대체 제가 왜 이런 의심을 받아야 됩니까? 예?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은 없는 상황.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의문에 답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오직 망자뿐인 상황이었습니다. 목격자도 생존자도 없는 막막한 상황. 경찰은 사망 여성의 의류에 남아있던 혈흔의 증언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변사자가 왼쪽 가슴을 자창에 입어서 출혈이 발생했다면 중력에 의해서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내린 게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가슴과 좀 떨어진 거리에 이 복부 쪽에 관찰되는 혈흔이 있는 걸로 봐서는 입이나 코 등에서 떨어진 형태의 혈흔으로. 첫 번째 단서는 흉기에 찔린 상처 위에서 발견된 낙하 혈흔이었습니다. 분명 흉기를 들고 소동을 벌이는 어머니를 말리던 중에 우발적인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는데 어머니가 흉기에 찔리기 전에 이미 출혈이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된 겁니다. 딸의 진술에서 발견된 모순점, 대체 무엇을 감추고 있는 걸까? 두 번째 단서는 딸의 바지에서 발견된 솟구치는 형태의 이탈 혈흔이었습니다. 이 무릎에서 중력이 거스르는 가슴 방향을 향한 그 타원 형태의 혈흔들이 관찰됐습니다. 과연 어떤 상황에서 이런 형태의 혈흔이 바지에 남을 수 있을까? 변사자가 출혈 있는 상태에서 낮은 위치, 즉 앉거나 바닥 가까운 낮은 위치에서 변사자 딸이 서서 변사자를 이렇게 가깝게 접근한 사이에 변사자 딸을 향해 움직이다가 갑자기 탁 하고 멈췄기 때문에 이 위로 비산된 형태의 혈흔이 분포된 것 같습니다. 폭행에 의한 출혈이 발생한 상태에서 저항을 위해 딸의 무릎을 잡은 겁니다. 흉기 공격에 앞서 폭행이 있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는 따로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변사자를 이렇게 가격을 했을 것입니다. 폭행 끝에 딸 손에 묻은 어머니의 혈흔, 방문으로 비산돼 흔적을 남긴 겁니다. 곳곳에 남아있는 미세한 혈흔들이 피해자를 대신해 딸이 범인이라며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풀어야 할 의문이 남았습니다. 바로 사위의 범행 가담 여부였는데요. 사위의 의복에서는 비산 혈흔이나 이런 외래기한 혈흔들이 관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위의 행위는 혈흔 형태 분석에서는 배제를 하고 결과서를 도출했습니다. 어머니의 혈흔이 가리킨 딸의 범행, 마침내 진실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혈흔 형태 분석 결과 심한 폭행이 있었음이 확인됐고 은폐를 시도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어머니 왜 살해했어요? 죄송합니다.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짜 대출 안 해줄 거야? 난 못 해줘. 날 딸이라고 생각하긴 해? 딸이라고 생각하긴 하냐고! 대출 요구가 끝내 거절당하자 그간 쌓인 앙금이 폭발한 범인. 너 왜 그래? 응? 아유 왜 그러냐고.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의 목숨을 빼앗은 것에 그치지 않고 치밀하게 완전 범죄를 계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혈흔 형태 분석은 현장에 남아있는 유일한 목격자인 혈흔이 당시 어떤 상황으로 망자가 피해를 당하고 사망해 있는지를 알려주는 과학서의 한 기법입니다. 어머니와 딸이라는 이름이 피해자와 가해자로 뒤바뀐 비극. 존중 없는 가족은 족쇄와 다름없습니다. 전국 카페 10만 개 시대. 그중에서도 최근 논란이 된 카페가 있습니다. 바로 흡연 카페인데요. 전좌석에서 흡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대부분 실내 공간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흡연 카페가 위치한 곳 주변은 대부분 금연구역이었는데요. 흡연 카페가 위치한 건물 곳곳에 적힌 홍보 문구들. 전좌석이요? 실제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직접 카페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음료를 주문해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반 카페와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요. 들어가자마자 눈에 띈 건 재떨이들. 게다가 입구에서부터 매캐한 담배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홍보문구에 나와 있던 대로 전좌석에서 흡연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카페 내부에서 자유롭게 흡연이 가능한 걸까요? 법의 사각지대에 속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딱 불법이다, 바로 단속이 가능하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매업, 도매업, 이런 편의점 이런 영업 형태를 띄고 있다는 것으로 신고를 해서 또 단속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흡연 카페가 문제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8년 편법 운영되는 흡연 카페를 막기 위해 식품 자동 판매기 영업소까지 금연시설로 지정했는데요. 그럼에도 흡연 카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곳의 경우 음료 제조가 이루어지는 공간만 금연시설인 휴게 음식점으로 신고했습니다. 그 외의 공간에선 흡연이 가능한 건데요. 문제가 되자 담당 구청은 조치에 나섰습니다. 불법인지 아닌지는 이제 진행돼봐야 되지 않겠죠? 문제는 이제 전체 중에서 일부만 이제 음식점이나 뭐 그런 걸로 신고돼 있으니까 전체를 다 해야 된다. 만약 전체를 다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안에서 담배를 못 피겠죠. 이제 식품 적개법을 다 신고를 해라라고 이제 시정명령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카페를 운영하는 점주 입장은 어떨까요? 구청이랑 이런 데서 장사가 안 되면 나도 어떻게 하면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 걸릴 것 같아서 나왔는지 모르는데 걸리는 건지 못 하겠는 거예요. 다행히 해당 카페에 대한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흡연 카페를 출입하는 미성년자들이 있다는데요. 온라인상에서도 쉽게 흡연 카페에 대한 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흡연 카페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몰라, 그냥 애들 거기다가 하라고 했었는데 내가 한번 친구 때문에 들어가봤거든. 거기에 커피 마시면서 담배 필 수 있어. 그러면은 혹시 들어갈 때 민증이나 이런 거 달라고도 안 물어보던가요? 네. 그러면은 지금 몇 년생인 거예요? 07이요. 07? 네. 신분증 검사 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는데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제재 조치가 마땅히 방법이 없기는 합니다. 경찰이 단속을 가도 청소년들을 귀가 조치한다는 뭐 그런 계도 조치는 할 수 있지만 어떤 청소년들한테 단속을 직접 실시할 수는 없고요. 또 직접 담배를 판매하지 않은 업주에게도 단속할 방법도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새로운 규정이 입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현행법상 미성년자 제재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는데요. 법망을 피해 교묘하게 운영되어 온 흡연 카페. 이번엔 보다 확실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사원 모집합니다. 라는 내용의 구인 광고가 이목을 끌었는데요. 누리꾼들은 노예를 원하는 것 같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해당 공고를 본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많이 힘들 것 같은데요. 제가 또 디자이너여가지고 토할 때까지 일할 저는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절대 안 할 것 같아. 절대 안 할 것 같아. 네, 시간도 뭐 최저도 거의 최저? MZ 세대는 지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야기를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해봤습니다. 저희 SBS 모닝와인드 팀이에요. 열정페이 관련해가지고 조금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냥 생각 없이 올린 건데 저기 토할 때까지 일하고 200을 준다. 되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의하다면 그 인터뷰 할 수 있습니다. 공고를 올린 사람은 다름 아닌 해당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긴장한 얼굴로 자리에 앉은 그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저도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날 삭제를 했다고. 자신이 올린 글이 이렇게까지 큰 논란이 될 줄은 몰랐다는데요. 대체 왜 토할 때까지라는 표현을 썼던 걸까요? 그러게요. 일단 토할 때까지 표현을 진짜로 토할 때까지로 받아들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고 메타포다. 메타포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토할 때까지 일하라는 게 아니라 토할 때까지 배우실 분, 그 디자인 정말 좋아하시고 기획하고 싶은 분들, 그 열정을 가지고 이 업에 대해 마인드가 있으신 분을 찾고 싶었던 거죠. 그런 거 토할 때까지 게임하실 분, 토할 때까지 삼겹살 드실 분, 이런 데 의미로 올린 거죠. 네. 회사가 제시한 월급 200만 원도 문제가 됐는데요. 올해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기준 월 2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제시한 월급이 세전 금액이라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준인 겁니다. 일단은 너무 작은 금액인 거 알고 있습니다. 세후 200으로 올린 거고요. 그것도 최소로 생각한 겁니다. 새로 배우실 분들, 가르치면서 하실 분, 열심히 배우실 분을 위해서 최소 200은 생활비 정도는 내야 되겠다. 최소한 생활비는 내가 보장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진짜 실력이 되면은 내가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은 페이백 해줄 수 있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열정페이를 의도하고 공고를 올린 건 아니라는 건데요. 그러면 그 공고 보고 혹시 연락이 왔던 사람들도 있긴 있었나요? 없습니다.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사과를 많이 하고요. 내가 진짜 트렌드를 잘 못 읽고 있구나. 제가 이런 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게 제 잘못된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끊이지 않는 열정페이 논란, 일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합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의 인간이죠. 제인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버추얼 휴먼 이터니티의 제인입니다. 연애 상담, 여행지 추천, 경제 전망까지 아무런 대가 없이 나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존재가 있다면 어떨까요? 인공지능 챗봇의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한 AI 전문가는 5년 안에 노동인구 20%가 인공지능 챗봇에 의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보던 이야기가 점차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 한편 씁쓸해지기도 하네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아프면 공짜로 치료를 해주고 임신부터 출산까지 모든 병원비가 무료, 집 지을 돈은 은행 무이자 대출이 가능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아랍에미리트의 자국민들이 받는 혜택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황금의 도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로 떠나보겠습니다. 제인 스픽,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여기는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곳은 바로 아부다비 그랜드 모스크입니다. 아부다비의 상징 셰이크 자이드 그랜드 모스크. 아랍에미리트의 초대 대통령이 1996년 건설을 시작해 약 11년 만에 완공된 그랜드 모스크는 그 크기와 화려함이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라는데요. 약 5만 명까지 수용 가능한 압도적인 크기랍니다. 굉장하네요.
이곳은 일반적인 관광지가 아닌 사원이기 때문에 복장의 규칙이 매우 엄격한데요. This is Shayla and this is Abaya. This is the most traditional one, the black one. 특히 여성들은 머리카락과 발목을 가려주는 전통 복장을 착용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입구부터 눈부시게 펼쳐진 대리석과 화려한 장식들. 놀랍게도 이 모든 장식들이 실제 금이라는데요. 게다가 이 기둥에 아름답게 그려진 장식 역시 자세히 보니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보석이요? 1000개가 넘는 모든 기둥이 금과 보석이라니 아부다비 사원 스케일 남다르죠? 사막이 세워진 기적의 나라, 중동의 평범한 나라였던 아랍에미리트는 1958년 유전의 발견으로 오일머니로 이룩한 황금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랜드 모스크의 대미를 장식하는 건 바로 이 샹들리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석 회사에서 특수 제작한 이 샹들리에에 사용된 금이 무려 40kg. 사원의 홀과 로비, 총 7개의 아름다운 샹들리에가 모스크를 밝힙니다. 진짜 멋지네요. 네. 기도실에서 샹들리에만큼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 카펫입니다. 카펫 제작으로 유명한 이란에서 1200명의 장인들이 2년여 동안 수작업으로 만든 것이라는데요. 그 넓이가 엄청나죠? 입이 떡 벌어지네요. 감탄밖에 안 나와요. 네. 2007년엔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큰 카펫으로 등재됐다고 하니 그랜드 모스크엔 무엇이든 세계 최고라는 말이 아깝지 않습니다. 순백의 모스크는 해가 지고 나면 신비로운 야경으로 또 다른 모습을 선보이는데요. 해질녘에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랜드 모스크만큼 아부다비의 화려함을 볼 수 있는 이곳. 여러분, 제가 지금 도착한 이곳은 아부다비 럭셔리의 끝판왕 아랍에미리트 팰레스 호텔입니다. 올라가는 길부터 일반 호텔 가는 좀 다르죠? Yeah, it is one of the expensive hotels. It's like it used to be a palace, but now it's like a hotel. 궁전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와, 사이즈가 엄청 큰데? 번쩍번쩍 그야말로 황금빛. 이곳은 금과 대리석으로 내부가 꾸며져 있는데요. 보수를 4년에서 5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보수 비용이 무려 하나로 16억 원이라고 하네요. What about for the suite? It's 8,800 per night. Do you have a friend who used to stay in here? Yeah, I have definitely a friend who stayed here before. Me myself also, I tried one time. Oh, you it's an did? experience, you know. 잘 사는 친구예요.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여기 호텔이 특별한 만큼 안에 있는 이제 가게들이나 식당들도 굉장히 독특한 곳이 많은데요. 지금 바로 금커피를 파는 곳으로 가볼 겁니다. 금커피 또 뭡니까? 아부다비 호텔에서 즐기는 금커피 어떤 맛일까요? 봤어? 전혀 새로운 그램. 내 그램은 스타일도 감성도 보기 좋게 빛난다. 내 그램은 고사양 작업도 끊김없이 보기 좋게 해낸다. 처음 보는 스타일. 처음 보는 퍼포먼스. 처음 보는 크렘. 인텔 리버 플랫폼을 탑재한 LG 크렘. 더욱 많은 사람들이 보다 편안하게 다양하고 퀄리티 있는 에스프레소를 즐길 수 있도록 이것이 카누가 캡슐을 만든 이유. 카누의 첫 번째 에스프레소, 카누. 이곳은 아부다비의 유명 호텔. 그 명성에 맞는 메뉴가 있었으니 바로 금커피입니다. 주문과 함께 커피가 만들어지고 커피에 뿌려진 금가루들. 여러분, 금 카푸치노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애초에 이 라떼 아트도 이 에밀트 팔라스 모양으로 해줬어요. 궁전 모양이죠. 네. 금맛은 어떤가요? 금 카푸치노는 입술에 거품이 아니라 금이 이렇게 진짜 그렇네요. 입가에 금가루가 묻는 경험 자체가 되게 특이하고 재미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카푸치노 거품과 금가루의 조화. 이어서
여러분 금이 통째로 쌓여져 있어요. 모든 게 금이네요. 금박이 올라간 골드 아이스크림입니다. 많이 금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 신기하네 진짜. It's really good. Actually, there is no taste, like it's not very strong, but I think it's nice. 골드푸드와 함께 나온 이 디저트는 이거 대추야잖아, 그치? 타메르. Yeah, that's tamar.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두바이의 왕자인 만수르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입니다. 37조 부의 상징 만수르의 간식 우리나라 대추야자. 대추랑 좀 비슷한데 크기가 조금 더 크고 투명합니다. 중동에선 생명의 열매라고 불리며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맛이 궁금합니다. 너무 맛있어서 조금 놀랐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달지 않고 우리나라 대추를 먹을 때 나는 맛도 약간은 나는데요. 달달하고 쫀득한 맛에 워낙 인기가 많아 다양한 종류는 물론 견과류를 넣어 먹기도 한답니다. 맛도 다 다른가 봐요. 네. 아부다비는 약 2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도시인데요. 그래서 맛있는 해산물 요리를 먹을 수 있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이 식당도 그중 한 곳이랍니다. 이곳은 굉장히 신선한 해산물들로 유명한 곳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가장 대표적인 메뉴입니다. Which sauce is most popular? Actually, the popular one is the Cajun. It's like a kind of little bit spicy and more sweet in it. The Cajun sauce is very popular here. 이 식당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테이블에 이 종이 깔개를 깔아준다는 점인데요. 그 이유가 곧 나옵니다. 자, 이제 주문한 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좀 특별한 퍼포먼스가 있다고 합니다. 뭘 만드나요 여기서? 양념으로 테이블에 뭔가를 그려주는데요. 금세 장미꽃 한 송이가 완성됐습니다. 지금 한국을 적어주셨어요. 여기 코리아라고 적어주셨거든요. 그리고 한 상 가득 차려진 시푸드. 엄청난 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게, 새우, 조개 등 신선한 해산물들의 총집합이네요. 매콤한 양념으로 구운 해산물 맛이 궁금한데요. 이건 뭐 안 봐도 맛있는 비주얼이긴 하죠? 진짜 특별한 경험이겠어요. 생각보다 되게 담백하면서도 이 해산물 고유의 맛이 굉장히 잘 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손으로 먹는 것도 진짜 재밌는 경험인 것 같아요. 아이들도 정말 재밌어할 것 같아요. 추천해요. 오일머니로 세운 사막 위 황금의 도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그 화려함과 우아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늦었어. 빨리 가. 이른 아침부터 숨가쁘게 달리는 주천 씨. 도착한 곳은 한 대형 마트인데요. 무슨 일이라도 난 건가요? 한우 사러 왔어요. 하루요? 물건은 많으니까 천천히 보세요, 고객님. 아, 입에서 사르르 녹는 한우 때문이었습니다. 뒷사람한테 뺏길까 봐 재빨리 집어담는 사람들. 엄청난 속도죠? 아니 이거 사서 뭐 해 드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바로 국거리 먹을 거예요. 아유, 고기가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은가 봤더니 집었다 하면 1등급입니다. 심지어 원 플러스 등급도 있네요. 가격이 너무 지금 요즘같이 물가가 그냥 고물가 시대에. 가격도 최대 50%까지 할인된다고요? 한우입니다, 한우. 자, 최대 반값 행사. 품질도 가격도 좋아서 손님들도 싱글벙글. 기운이 날 것 같아, 하나 먹으면. 단백질이 많으니까 영양식으로 그 어떤 고기보다 저는 최고라고 봅니다. 한우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칼슘과 철, 콜라겐 등이 풍부하고요. 지방이 함량이 적은 고단백 식품으로 유명하죠. 한우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이신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신체 조직과 항체, 호르몬, 효소 등의 생성과 복구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면역계에도 도움을 줍니다. 냉동으로 오랫동안 보관해도 영양 손실을 막는 특급 정보.
냉장 보관과 마찬가지로 핏물을 제거한 뒤에 올리브유를 발라주세요. 올리브유가요, 코팅막처럼 이렇게 형성해가지고 수분을 유지시켜주고요. 공기를 차단해주기 때문에 산패를 또 방지해줍니다. 올리브유를 바른 뒤에 냉동시킨 한우를 실온에서 해동해주면 수분과 육즙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니까요. 보관 시에 꼭 기억해두면 좋겠죠? 하지만 3개월 안에 드시는 걸 권장하니까요. 날짜를 잘 적어두세요. 한우 할인 행사는 연중 지속된다고 합니다. 이번 서프라이즈 행사는 소비자와 한우 농가 상생을 위한 한우 자조금의 재원으로 지원하게 되었으며 3월 4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행사가 진행되오니 소비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설도, 사태, 우둔살, 앞다리살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제 한우 맛을 봐야겠죠? 200% 맛있어지는 법 공개합니다. 한우 사태 부위로 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 함량이 적어서 먹기 좋은 사태를 한 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대파, 통후추, 맛술을 넣어서 요거를 살짝 겉에만 색이 변할 정도로 데쳐주시면 핏물이랑 잡내를 확실히 잡을 수가 있어요. 살짝 데친 사태는 찬물에 한번 헹궈주고요. 여기에 갖은 채소와 양념을 넣어주면 준비 완료. 찜모드로 눌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때 양념은 시판용 갈비 양념을 사용해도 좋다고 하니까요. 맛있게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한우 사태찜 완성! 이야, 보기만 해도 기력이 충전되는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엔 우둔살을 활용해보죠. 과연 어떤 요리가 탄생할지 궁금해지네요. 봄의 전령사 미나리와 두릅을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주고요. 그런 다음 우둔살에 찹쌀가루를 묻혀서 노릇노릇하게 익혀주세요. 이 우둔살 위에 두릅과 채소를 올리고 미나리를 이용해서 말아줍니다. 봄과 초여름의 제철 식재료인 두릅과 같이 섭취하면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궁합입니다. 우둔살 두릅말입니다. 와, 이 맛있는 한우 요리가 네. 후딱 완성이 네. 됐습니다. 수천 씨도 예. 쉽게 만들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바로 내일 도전합니다. 이번 한우 할인 행사는 3월 4일까지 진행되니까요. 제철 식재료와 질 좋은 한우로 봄철 가족 건강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래된 관습과 새로운 기준 사이에서 새로움을 선택하는 당신을 위해 오늘 만나는 플래그십 세단의 미래 The New 7. 어부어부어부바 행복 찾아 어부바 신협에서 어부어부어부바 행복 내비 어부어부어부바 날아가요 어부어부어부바 힘든 길도 어부바 저가요 어부바 행복으로 가는 길 신협이 안내합니다. 행복 내비게이션 평생 어부바 신협. 요즘 아침 기온이 제법 쌀쌀한데요. 오늘 아침도 부산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춥다고 합니다. 반면 낮 기온은 8에서 16도로 일교차가 크다고 하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는 맑겠지만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최근에 크고 작은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각별한 주의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힘을 좀 내어보자 우린